섣달 금음. 섣달의 칼바람이 부엌으로 매섭게 휘몰아쳤다. 아유, 너무 춥다. 불을 살펴보느라고 아궁이 앞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한참이나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하녀의 신세가 고달프기 그지없다. 이곳에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주인집 자녀는 모두 6명인데 항상 집에 있는 건 맏아들과 막내뿐이다. 사모님은 좀 변덕스럽기는 해도 눈치껏 행동하면 크게 힘들진 않을 게다. 기분만 잘 맞춰주면 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건 네가 하기 나름이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지만 인색하기로도 으뜸이지. 다행히 바깥얼은 성품이 좋아서 용돈은 좀 받을 수 있을 게다. 그만두고 싶으면 긴 얘기 필요 없고 나한테 엽서나 한 장 보내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달라면 그렇게 해줄게. 저 고용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요령껏 처신하는 거야. 사실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아주머니에게 또다시 신세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고약한 주인 밑에서 일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집에 들어오고 사흘째 되던 날, 7살짜리 주인집 딸의 무용 발표회 준비로 아침 목욕물을 데워 아이를 깨끗이 씻겨야 했다. 예, 미네야. 서리빨이 선 새벽녘, 사모님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재떨이를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자명종 소리보다 더 눈을 번쩍 뜨게 했다. 미네는 재빨리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지런히 우물가로 나갔다. 개수대에는 아직 달빛이 아른거렸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에 잠이 확 달아났다. 욕조는 붙박이라서 크지는 않았지만 물통 2개에 물을 가득 길어서 13번은 날라야 했다. 땀투성이가 돼서 물을 나르는데 일할 때 신는 게다끈이 헐거워져서 발가락을 세우지 않으면 자꾸 벗겨지려고 했다. 그런 게다를 신고 무거운 물통을 옮기다 보니까 발밑이 흔들거려서 결국 얼어붙은 개수대 바닥에 미끄러져 순식간에 나동그라졌다. 그 바람에 정강이를 우물에 세게 부딪혀서 눈처럼 하얀 피부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넘어지면서 내팽개쳐진 물통 한 개는 밑이 빠져버렸다. 물통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크게 축락이라도 한 듯이 이마에 핏대를 세운 사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다. 아침 식사 시중을 들 때부터 계속 노려보기만 하더니 그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으셨다. 이 집 물건은 거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주인 물건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천벌을 받을 갱이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집에 누가 올 때마다 물통 망가뜨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몹시 창피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심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말이요, 하녀를 부리는 사람이 많지만은 야마무라 댁처럼 하녀가 자주 바뀌는 집도 없을 거요. 한 달에 2명은 보통이고 사나흘 만에 그만두거나 하룻밤 사이에 도망친 사람도 있잖아.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을 다 헤아리자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라니까. 그러고 보면 미네는 참을성이 대단한 아이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가혹하게 굴면 천벌을 받을 거란 게, 도쿄가 아무리 넓다 해도 야마무라 집안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거요. 미네 말이요, 참 기특한 아이요. 마음씨도 착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얼굴이 예쁘잖아 라고 말하는 남자도 있었다. 하나뿐인 외삼촌이 지난 가을에 쓰러지면서
일하던 채소 가게도 문을 닫고 동네 뒷골목 판자촌으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미네는 월급 가불 같은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고 병문안 가겠다는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서 안절부절 못했다. 사모님은 심부름을 보낼 때도 시간과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할 정도로 지독했다. 몰래 다녀올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나쁜 짓은 금방 소문나기 마련이다. 기껏 참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만일 쫓겨나기라도 하면 병석에 계신 외삼촌께 걱정만 끼칠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외삼촌 댁에 단 하루라도 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곧 찾아뵙겠다는 편지만 보내놓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12월이 되면 모두들 마음이 바빠진다. 정성 들여 고른 예쁜 옷으로 치장을 한 주인집 딸들은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연극 얘기로 한창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침 재미있는 희극도 함께 공연하고 있으니까 꼭 봐야 한다는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모처럼 가족끼리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다. 평소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따라 연극을 보러 갔겠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외삼촌마저 병석에 누워 계신데 한가하게 구경이나 다닐 처지가 아니었다. 미네는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연극을 보러 가는 대신에 그 시간을 좀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래? 그럼 말이야, 빨리 갔다가 냉큼 돌아와야 한다. 평소 열심히 일했던 만큼 다음날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사모님의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인력거를 잡아탔다. 외삼촌 동네는 아직 멀었나? 언제쯤 도착하려나? 마음이 조급했다. 하스네초라는 동네 이름은 고상해 보이지만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미네 외삼촌 야스베는 정직한 머리에 신이 머문다. 즉 정직한 사람은 신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의 속담처럼 신이 계신 이마 위쪽이 대머리처럼 빛이 났다. 이걸 간판으로 삼아서 다마치에서 기쿠자카 지역까지 가지와 물을 팔러 다녔다. 짧은 미천으로 하는 장사라서 무조건 값싸고 양이 많은 것만 팔았다. 배 모양 용기에 수북하게 담은 오이나 지푸라기로 포장한 송이버섯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채소장수 야스베가 갖고 오는 물건은 맨날 똑같네 라는 놀림에도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럭저럭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고 8살 먹은 산노스케를 학교에 보낼 정도는 되었다. 고단한 세상살이가 깊이 사무치는 가을, 그러니까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외삼촌이 장사할 물건을 떼어와 집으로 옮겨 놓았는데 곧바로 열이 나면서 신경통으로 번졌다고 한다. 석 달이 흐른 지금까지 장사는커녕 식량마저 바닥나서 짐을 나르는 매일 때까지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더 이상 큰 길가 가게에서 지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월세가 싼 뒷골목 판자촌으로 옮겨서 남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다.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길 기대하며 집을 옮기는 거였지만 인력거에는 환자 한 명만 탔을 뿐이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한 손으로도 충분한 보따리 하나만 싣고 같은 동네에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는 초라한 이사였던 것이다. 전에 들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며 인력거에서 내린 미네는 외삼촌 댁이 어디인지 찾아다녔다. 처마에 연이랑 풍선을 매달아 놓은 과자 가게 앞에서 아이들 틈에 산노스케가 있나 싶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맥이 빠진 채 주위를 둘러보는데 맞은편에서 약방을 들고 걸어가는 깡마른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산노스케보다 키도 크고 말라 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잽싸게 뛰어가서 얼굴을 확인했다. 누나. 어머, 산노스케. 마침 잘 만났다. 두 사람은 술집과 군고구마 가게 사이에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수구에 덮인 널빤지를 밟을 때마다 덜커덕거리는 어둑어둑한 안쪽으로 들어서자 산노스케가 앞서 뛰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왔어요. 뭐라고? 미네가 왔다고? 어머나, 어떻게 온 거야? 외삼촌이 몸을 일으키자 외숙모는 삭바느질하던 손놀림을 멈추고 미네의 손을 잡고 기뻐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다다미 6장짜리 단칸방에 찬장만 달랑 있었다. 장롱이나 함 같은 건 이전에도 없기는 했지만 멀쩡한 화로 하나 없이 사각형 질그릇을 상자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여서 쌀통조차 없었다. 같은 12월 하늘 아래 누구는 팔자 좋게 연극을 보러 다니는데 참으로 서글픈 신세였다. 미네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바람이 차가우니까 좀 누우세요. 구운 전병처럼 딱딱한 이불을 외삼촌 어깨에 걸쳐드렸다. 고생이 많으시죠? 외숙모도 야위신 것 같네요. 근심 걱정으로 몸까지 상하시면 안 돼요. 병세에 차도는 좀 있으신가요? 편지로 얘긴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시간을 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겨우 이제야 오게 되었네요. 집은 나중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외삼촌 몸만 좋아지면 가게도 다시 열 수 있으니까 빨리 나으셔야죠. 뭘 좀 사오려고 했는데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인력거는 왜 그렇게 느려 터진 건지 외삼촌이 좋아하시는 엿가게도 그냥 지나쳐 버렸네요. 대신에 이거 받으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용돈 쓰고 남은 거예요. 고지마치에서 친척분이 오셨을 때 어르신이 복통으로 고생하셔서 밤새 허리를 주물러 드렸더니 앞치마라도 사라고 주신 거예요. 이래저래 엄격한 집안이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잘해주시니까 염려 마세요. 일하는데 어려움도 없고요. 이 돈주머니랑 장식깃도 얻은 거예요. 이 옷깃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건 외숙모가 쓰세요. 돈주머니는 모양만 조금 바꿔서 산노스케 도시락 주머니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산노스케는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예, 공책에 쓴 거 좀 누나한테 보여줘봐.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미네가 7살 때 관리직이었던 아버지는 곳간 공사장 발판 위에서 인부에게 지시를 하려고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발을 헛딛고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늘 하던 일이었는데 운이 없게도 포석 교체를 위해 파낸 돌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참 안 됐어. 42살이 행년이라잖아. 사람들은 미네의 아버지가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어머니가 야습의 외삼촌의 여동생이라서 이곳에서 함께 지냈는데 2년 뒤에 어머니마저 유행성 독감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외삼촌 부부를 친부모로 여겨왔던 것이다. 18살이 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고마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누나, 그래, 어서 이리 와. 미네는 친동생처럼 귀여운 산노스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았다. 산노스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슬프고 많이 힘들지? 이제 곧 설인데 누나가 뭐 좀 사줄 테니까 어머니한테 조르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라며 타일렀다. 미네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떼를 쓰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어. 산노스케는 8살 치고는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편이야.
내가 몸져 눕게 되면서 버는 사람은 없는데 나갈 돈만 많았으니까 그 애가 집이 어려운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고 큰길 건어물 가게 아들 야로랑 바지락을 짊어지고 팔러 다닌 모양이다. 야로가 8전을 벌면 얘는 10전을 벌었다는구나. 하늘도 이 아이의 효행을 알아본 건지 어쨌든 약값은 산노스케가 벌어서 대주었다. 미네야, 산노스케 칭찬 좀 해줘라. 외삼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먹거렸다. 학교 가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제까지 애를 먹인 적이 없다. 아침밥을 먹으면 곧바로 달려나가서 학교가 끝난 뒤에는 딴 데로 새는 일도 전혀 없고. 자랑은 아닌데 선생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이야. 근데 바지락이나 팔러 다니게 하고 이 추운 날씨에 집신을 신겨야 하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니. 이 말을 들은 외숙모도 눈물을 흘렸다. 미네는 산노스케를 부둥켜 안았다. 산노스케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리 효자일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8살 어린아이인데 멜대를 메고 다니느라고 어깨 아프지? 집신에 쏠려서 발에 상처라도 나진 않았니? 조금만 참아. 오늘부터 나도 집에 돌아와서 외삼촌 병간호하면서 살림을 도울게. 이런 사정도 모르고 오늘 아침 두레박줄에 붙어있는 차가운 얼음 때문에 힘들다고 투덜댄 게 미안해진다. 학교에 다니는 꼬맹이한테 바지락이나 지고 다니게 했으니 누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 외삼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이제 고용살이는 그만둘게요. 미네는 결국 울고 말았다.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인 산노스케의 옷을 보니까 어깨 솔기가 터지고 천이 찢어져 있었다. 이 어깨에 짐을 지고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다. 외삼촌은 미네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질 말거라. 말은 고맙다만 집으로 돌아온다 한들 여자 벌이는 얼마 되지도 않아. 게다가 주인한테 미리 받은 돈도 있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네야, 처음이 중요한 법이야.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주인을 잘 모시면서 일해야 된다. 내 병도 오래 가진 않을 거야. 조금 나아지면 다시 장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보름만 있으면 올해도 다 지나가는구나. 새해에는 좋은 일도 생기겠지. 무슨 일이든 참고 견뎌야 한다. 산노스케도 미네도 잘 참아주면 고맙겠다. 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네가 좋아하는 과자랑 토란 조림을 했으니까 많이 먹어라. 라는 외숙모의 말에 미네는 기뻤다. 미네야, 고생시키고 싶진 않다마는 서딸 그 몸이 코앞에 닥쳤는데 실은 집안에 힘든 문제가 있어서 말이다. 빚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구나. 처음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을 때 다마치의 고리대금업자에게 석 달 뒤에 갚기로 하고 10전을 빌렸는데 1엔 50전은 선이자로 떼었다. 그래서 손에 쥔 건 8엔 50전이었지. 그게 9월 말이었으니까 이번 달이 기한인데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구나. 네 외숙모가 손끝에서 피가 날 정도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10전도 못 벌고 있다. 산노스케한테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저 미네야, 네 주인집은 시로간의 다이초에 새 집이 100채나 된다면서. 그 수입만 갖고도 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낸다고 들었다.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그 집 앞까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러울 정도로 잘 살더구나. 그런 주인 밑에서 1년이나 일했으니까 이제 주인 마음에 들지 않았겠냐?
그럼 부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달 말에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하면서 선이자 1엔 50전을 떼어주면 석 달은 더 연기해 줄 거야. 욕심같이 들리겠지만 큰 길 가게에서 떡을 좀 사서 정초에 산노스케에게 떡국이라도 맛보게 해주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한 일이야. 저 미네야, 어렵겠지만 네 주인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니? 그 몸까지 돈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만. 외삼촌의 이런 부탁에 미네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월급이라도 가불해 달라고 부탁할게요. 남의 집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구나 돈 문제엔 민감하지만 큰돈도 아니고 사정 얘기를 잘하면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기분을 잘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요. 다음번엔 정월 휴가 때나 올 수 있을 거예요. 명절 때 다 함께 모여서 웃으면 좋잖아요. 미네는 그렇게 돈 문제를 떠맡아 버렸다. 그래, 미네야. 너무 고맙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받아오지? 산노스케를 보낼까? 아, 외삼촌, 그럼 되겠네요. 길이 멀어서 산노스케한테 좀 미안하지만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금음 때는 제가 짬이 안 날 거예요. 오전까지는 어떻게든 꼭 준비해 놓을게요. 굳게 약속하고 미네는 돌아갔다. 야마무라 집안의 장남은 이시노스케였다. 그에게는 배다른 여동생들이 있었다.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는 자신을 다른 집 양자로 보내고 대릴 사위를 얻어서 상속하자고 의논하는 것을 10년 전에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옛날처럼 의절을 할 수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시노스케는 마음껏 놀면서 새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서 15살 봄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풍채도 남자답고 고상했으며 눈빛도 영리했다. 거무스름한 피부에 호감형이라고 동네 아가씨들이 입을 모았지만 난폭한 구석이 있었다. 시나가와의 유곽을 드나들면서 거기에서만 소동을 피울 만큼 빈틈도 없었다. 한밤중에 인력거로 동네를 돌면서 불량배들을 두들겨 깨워 술이며 안주를 사주다 보니까 지갑에는 돈이 남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취미였다. 이시노스케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건 기름통에 불을 붙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우리 딸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호소했다. 막 그렇다고 이런 방탕한 놈을 양자로 받아줄 사람도 없을 텐데. 하여간 재산을 좀 나눠주고 어디 조용한 데로 보내서 따로 살게 합시다. 부부가 의논해서 은밀히 결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들은 채 만취하며 그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았다. 분배금으로 10,000엔 주시고요. 생활비는 다달이 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걸 다들 명심하시라고요. 부뚜막신에게 소나무 가지 하나를 바칠 때도 이 오라버니의 의견을 묻기로 약속한다면 따로 사는 걸 생각해 보죠 뭐. 이 집을 위해 일하든 말든 그건 내 맘이고요. 그래도 좋다면 뜻에 따를게요. 이시노스케는 번죽거리며 식구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작년보다 셋집이 더 늘어서 수입이 배로 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었다. 웃기네. 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굴 주려고? 화재는 등잔불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집안에 마다들이라는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으셨나? 내가 재산을 다 빼내서
당신네들이 아주 즐거운 새해를 맞도록 해드리지. 그는 금음날 실컷 술을 퍼마실 장소도 정했다. 얘들아, 오라버니가 왔다. 하지만 여동생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뭐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다. 그러니 이시노스케는 더욱 제멋대로 굴었다. 야, 술 깨게 물 좀 가져와. 따뜻한 고다스에 두 발을 넣고 행패를 부리는 이시노스케가 얄밉기는 했지만 새어머니는 어쩔 수 없어서 꾹 참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감기 걸리지 않게 잠옷을 챙기고 베개까지 받쳐주었다. 아무튼 일을 시키면 대충대충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들으라는 듯이 장남의 머리맡에서 내일 명절에 쓸 멸치 다듬는 일을 가지고 괜스레 부산을 떨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미네는 외삼촌과의 약속이 걱정되었다. 사모님의 기분을 살필 겨를도 없이 틈이 나자마자 머리 수건을 벗어들고 손을 비비며 부탁했다. 저 요전에 부탁드린 돈 말씀인데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오늘 낮까지 외삼촌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외삼촌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대답이 좀 애매하기는 했지만 귀찮게 또다시 물으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서 알겠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이다. 금음인 오늘 오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외삼촌과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린 건지 아무 말이 없어서 불안했었다. 미네에게는 절박한 일이라서 용기 내서 힘들게 꺼낸 얘기인데 사모님은 놀랐다는 듯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그래. 너희 외삼촌이 병이 나서 빚을 졌다고 했었지? 근데 당장 나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하진 않았었잖아? 네가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사모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쩜 이렇게도 인정머리가 없을까? 꽃무늬와 단풍무늬가 들어간 예쁜 나들이 옷을 입은 딸들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 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새어머니에게는 장남이 눈엣가시였다. 얼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못했지만 짜증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덕망이 높으신 스님이 사모님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면 증오의 불길에 휩싸여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마음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미네가 돈 얘기를 꺼냈으니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었다. 지난번에 분명히 알겠다고 했으면서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치미를 뚝 뗐다. 아마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큰돈도 아니고 단돈 2엔이었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해주겠다고 한 지 열흘도 안 되었다. 그 사이에 노망이 든 것도 아닐 것이고. 답답한 것은 벼룻집 서랍에 10장인지 20장인지 손도 대지 않는 돈다발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이었다. 거기서 딱 2장이면 외삼촌이 기뻐하시고 외숙모도 환하게 웃으실 텐데. 산노스케에게 떡국이라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떠올리니까 그 돈이 너무도 간절했다. 사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미네는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에도 얌전했던 미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따질 만한 재주도 없었다. 풀이 죽어서 부엌에 서 있는데 때마침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고 그날따라 그 소리가 새삼 가슴을 울렸다. 그때 사모님에게 전갈이 왔다. 어머니 빨리 좀 와주세요. 아침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오후에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초산이라 남편도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고 어르신도 안 계신 집이라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생사의 갈림길 같은 초산을 앞둔 사이오지에 사는 딸이 인력거를 보내온 것이다. 아무리 바쁜 금음날이라도 만사 제쳐놓고 가야 할 상황이었다. 집에는 돈이 있고 방탕한 장남이 자고 있었다. 가기는 가야겠는데 집도 걱정이 되고 마음은 둘로 갈렸지만 몸은 나눌 수가 없었다. 딸이 걱정돼서 인력거를 타기는 했지만 이럴 때 태평스러운 남편이 얄미웠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바다 낚시를 갈게 뭐람. 사모님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을 원망하며 집을 나섰다. 사모님이 떠나고 산노스케는 가르쳐준 대로 미네가 있는 집까지 잘 찾아왔다.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 때문에 누나의 체면이 깎일까 봐서 부엌 앞에서 쭈뼛거렸다. 아궁이 앞에서 울고 있던 미네가 눈물을 닦으며 나와보니까 산노스케가 서 있었다. 잘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누나, 들어가도 돼? 돈은 빌린 거야? 아버지가 주인 어른과 사모님께 인사를 하고 오라고 하셨어.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얼굴을 쳐다보기가 괴로웠다. 어머나, 잘 찾아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일이 좀 있어서. 라고 말해놓고는 그대로 달려나갔다. 집안을 둘러보니까 딸들은 마당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심부름하는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바느질하는 사람은 2층에 있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상관없었다. 이시노스케는 거실 고다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신이시여, 저는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벌을 주시려거든 저한테만 내려주세요. 외삼촌과 외숙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부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 돈을 훔치겠습니다. 미네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벼룻집 서랍 속 돈다발에서 지폐 2장을 빼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노스케한테 돈을 줘서 돌려보내는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 주인 어른이 웃는 얼굴로 낚시터에서 돌아오고 곧이어 사모님도 귀가했다. 딸이 순산을 내서 기쁜 마음에 인력거꾼한테도 친절하게 대했다. 오늘 밤에 집안일을 해놓고 다시 갈 거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일찌감치 동생 1명을 보낸다고 전해주시고요. 저 수고 좀 해주세요. 라며 양초라도 사라고 인력거꾼한테 돈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바쁘다 바빠. 누구 한가한 사람 몸을 반쪽만이라도 빌렸으면 좋겠네. 얘 미네야, 채소는 데쳐 놓았니? 그리고 주인 어른은 들어오셨어? 이시노스케는? 마지막 질문을 할 때는 목소리를 낮췄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자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날 밤에는 이시노스케가 조용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새해 연휴인데 집에서 설을 쇠야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꼬락서니가 이래서 말이죠. 딱딱하고 고루한 사람들한테 인사 다니는 것도 귀찮고 설교 듣는 것도 신물이 나네요. 친척 중에는 미인도 없으니까 만날 맛도 안 나고요. 뒷골목 친구들과 오늘 밤 약속이 있어서 일단 나갑니다. 다음엔 돈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고 마침 금음날인데 오늘은 얼마를 주시려나? 아침부터 잠만 자면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돈 때문이었다. 자식은 애물단지라더니 방탕한 자식을 가진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는 게 혈연이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며 방탕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내 알 바 아니라며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집안의 명성과 체면도 있어서 열고 싶지 않은 곳간문도 어쩔 수 없이 여는 것이다. 이런 심정을 예상했던 이시노스케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까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보증을 서느라 도장 찍은 것도 있고 노름판에서 불량배들한테 줘야 할 돈을 안 줬더니 일이 꼬여버렸네요. 나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아침부터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새어머니는 얼마를 달라는 건지 분위기를 살피면서 단호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를 답답해했다. 말로는 도저히 이시노스케를 이길 수 없게 되자 미네를 울렸던 아침의 태도와는 달리 남편의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조용히 금고 앞에 서 있던 아버지는 이윽고 50엔짜리 돈다발을 하나 들고 왔다. 이거는 네 놈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걸 명심해라. 동생들의 혼사도 치러야 되고 네 매형 체면도 있어서 주는 거야. 우리 야마무라 가문은 대대로 건실한 집안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나쁜 소문 하나 없었는데 어째서 너처럼 못된 놈이 태어난 건지 잘 모르겠다. 돈이 필요하다고 무분별하게 남의 돈을 훔치면은 그 수치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을 게다. 재산은 둘째치고 제발 부모 형제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너 같은 놈한테는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은 야마무라 집안의 장남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행동하고 이 아비 대신에 정초에 인사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예순이 다 된 부모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빼야 되겠냐.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어릴 때는 책도 좀 읽던 놈이 이런 걸 왜 모르냐. 자, 옛다. 가져가라. 어디든 제발 가버리라. 집안 망신 좀 시키지 말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돈은 이시노스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건지 일부러 더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미네야, 길다 좀 똑바로 놓아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시노스케는 뻔뻔스럽게 활개를 치면서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아버지의 눈물도 그저 하룻밤 소동으로 끝나버린 듯했다. 세상 불쌍한 자가 방탕한 자식을 둔 부모이고 더 불쌍한 것은 그 자식을 기르는 계모이다. 소금까지 뿌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시노스케가 나간 자리를 깨끗이 쓸고 나니 새어머니는 속이 후련했다. 돈은 좀 아까웠지만 얼굴만 보아도 화가 치밀었는데 집에 없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 걸까? 저 따위 자식을 낳은 애미 낯짝을 한번 보고 싶네. 사모님은 여느 때처럼 독서를 퍼부었다. 겁을 먹은 미네에게는 이런 소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돈을 훔쳤는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꿈을 꾼 게 아닐까 싶었다. 생각해보면 이건 금방 들통날 일이었다. 많은 돈 가운데 한두 장이지만 세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정확히 빌려달라고 했던 금액만큼 모자란다면 누구를 의심할지 뻔하지 않은가. 따져 물으면 어쩌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발뺌하려 들면 죄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자백을 하면 외삼촌한테까지 누를 끼치게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인지상정인데 가난하면 다들 도둑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 어쩌면 좋을까? 외삼촌께 폐해를 끼치지 않게 내가 당장이라도 죽어버리면 될까? 미네의 눈은 사모님의 거동을 살피고 있지만 마음은 벼룻집에 가 있었다. 오늘 밤에는 집안의 돈을 다 모아서 봉인을 한다. 아, 그렇지. 지붕 수리공 다루한테 빌려줬다가 받은 게 20엔인데. 미네야, 벼룻집 좀 가지고 오너라. 사모님이 안방에서 미네를 부르자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주인 어른 앞에서 내 사정을 처음부터 전부 다 얘기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매정한 사람인지 사실대로 밝히자.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일이야. 피하거나 숨지 말고. 돈에 욕심이 난 건 아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훔쳤다고 자백하자. 그리고 외삼촌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면 목숨으로라도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지 뭐. 미네는 그렇게 담대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안방으로 가는 미네의 심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미네가 빼낸 건 딱 2장이었다. 남은 건 모두 18장이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돈다발이 보이지 않았다. 뒤집어서 흔들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대신에 이상한 종이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언제 적어둔 건지 알 수 없는 영수증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랍 속에 있는 것도 빌려가겠습니다. 이시노스케. 방탕한 아들놈 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도 미네에게 따져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미네의 효심이 지극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시노스케의 죄가 되어버린 건가? 아니, 미네의 죄를 다 알고 있던 그가 내친 김에 그 죄를 뒤집어 쓴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시노스케는 미네를 지켜준 신일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